자네 이 시계 어디서 났나? 이 시계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입니다. 청년의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본 순간 대한그룹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던 날 선물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시계였으니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시계, 그 시계가 왜 처음 보는 저 청년의 손목에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고시원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지 3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잠은 이미 달아났어요. 오늘은 대한그룹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낡은 구두를 꺼내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구두였습니다. 가죽이 벗겨진 부분을 검은 매직으로 칠하고 천으로 여러 번 문질렀어요. 와이셔츠는 어젯밤 손빨래에서 말린 것이었습니다. 다림질은 무거운 책으로 눌러 대신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한 얼굴이 비쳤어요. 이 차는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시계였어요. 가죽 밴드는 땀과 시간에 물들어 거무스름했고 유리판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동전만 한 흠집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차는 매일 아침 이 시계를 손목에 감았습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으니까요. 대한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였습니다.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어요. 이 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십 번의 낙방 끝에 잡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김희찬 씨, 들어오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면접실 안에서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보였어요. 그 끝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강일호.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이 차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대한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혼자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공, 경력, 장래 계획. 모두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이 차는 최선을 다해 답했지만 회장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30분이 흘렀어요. 면접은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찬이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그의 손목에 꽂혔습니다. 정확히는 손목에 찬 낡은 시계에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계는 회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림과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이 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면접 내내 무뚝뚝하기만 하던 회장이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아, 이건 말입니까? 이 차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어요. 좀 오래됐지만 제게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금색 테두리에 벗겨진 부분, 유리판에 금, 12시 방향의 흠집, 하나하나를 확인하듯 훑어 내려갔어요.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구한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찬은 회장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면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회장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유품?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이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어요. 야윈 손으로 시계를 건네시며 했던 말.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 시계가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찬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면접실을 채웠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회장이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김수진입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김수진. 25년 전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 집안이 맞지 않는다며 재산을 노린다며 결혼을 반대했던 바로 그 여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청년의 어머니. 회장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김수진, 일찍 돌아간 아버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그 시계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특별 주문한 단 하나뿐인 시계. 아들의 성인식 날 직접 손목에 채워줬던 바로 그 시계. 뒷면에는 여전히 그 글씨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민준에게 영원히 아버지. 면접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찬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회장은 면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선이 벽에 걸린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12월. 25년이 흘렀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정확히 25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00년 9월 15일. 추석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어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아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23세 청년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이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말해보거라.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제야 회장은 얼굴을 들었어요. 아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누군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같은 과 후배고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비서를 통해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방 출신, 편모스라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여학생. 집안이라고는 없었어요. 안 된다.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집안에 그런 집 여자는 들릴 수 없어.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집이라니요? 수진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너는 대한그룹의 후계자야. 신분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해. 저는 회사의 후계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히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느냐? 아버지야말로 제 인생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부자는 서로를 노려봤어요.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여자를 포기하겠느냐? 못합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이 집을 나가거라.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했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내 아들은 내 말을 따르는 자식이다. 따르지 못한다면 내 아들이 아니야. 민준은 한참 동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회장은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무릎 꿇기를 바랐습니다. 용서를 빌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갔어요. 회장은 그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1시간 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내버려둬.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먼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비서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는 김수진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작은 고시원에서 둘이. 민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학교는 휴학했고요. 회장은 분노했어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데려와야 할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교통사고입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디야? 어느 병원이야? 그게 이미. 비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이미 뭐야? 말해. 즉사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장 주소를 받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검은 양복을 입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후회가, 두려움이 그를 올감했습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아들을 잃었다는 것을. 1시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수진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결국 차를 돌렸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평생 후회했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비서를 통해 김수진의 소식을 들었어요. 홀로 식당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없었어요.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15년, 20년. 회장은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살았어요. 아들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특히 그 시계. 성인식 날 아들의 손목에 직접 채워줬던 시계. 아들은 그 시계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매일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던 날도 그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면접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까 그 청년, 이찬. 그의 손목에 있던 시계. 틀림없었어요. 금색 테두리에 벗겨진 패턴, 12시 방향의 흠집. 민준이 고등학교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유리판의 금도 기억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술자리에서 부딪혀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이름, 김수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 얼굴도 모른다는 말,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어요. 박 비서, 당장 들어오게. 30년 지기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찬이라는 지원자. 신상을 모두 조사해주게. 부모님, 출생 기록, 모든 것을.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막혔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강민준. 내 아들의 행적도 다시 조사하게.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모든 것을. 박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회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갔어요. 회장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이찬이 민준의 아들일까요? 자신의 손자일까요?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만약 정말 손자라면, 만약 25년 동안 손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면, 그건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찬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손목의 시계가 새벽마다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민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성인식 사진. 회장은 성인식 사진 앞에서 오래 멈췄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 그의 손목에는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채워준 시계. 민준은 그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10번도 넘게 고맙다고 말했었죠.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민준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공허한 서재에 메아리 쳤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박 비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들어오게. 박 비서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먼저 본 모양이었어요. 회장님. 박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보게.
회장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 비서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민준 씨는 집을 나가신 후 김수진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정식 결혼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였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12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파일에서 출생신고서 사본을 꺼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름 김희찬, 생년월일 2000년 3월 12일, 모 김수진, 부애라는 비어 있었어요. 대신 모의 성을 따랐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넣지 않았나? 김수진 씨가 아이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실 강민준 씨는 그때 이미 박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뭐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뭐라고? 강민준 씨는 2000년 2월 5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주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도 모른 채, 아니, 알고 있었을까요? 수진이 임신 사실을 말했을까요? 사고 경위는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2월 4일 밤 11시경 강민준 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술에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만, 회장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한그룹 후계자였던 아들이 밤 11시까지 일하고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들을 내쫓지 않았다면, 만약 결혼을 허락했다면 아들은 살아있었을 거예요. 김수진 씨는 박 비서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식당 일을 다시 시작했고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밤에는 다른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20년 넘게 그렇게 일했습니다. 이찬군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찬군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이찬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지만 수진의 손은 거칠어 보였어요. 오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3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창구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휴학하고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요. 민준이 일했던 것처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6개월 후 김수진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였습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집에서 임종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는 민준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임종 전 김수진 씨는 이찬군에게 시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긴 것이다.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다. 비록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회장은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찬구는 장례를 치른 후 복학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아르바이트,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장학금을 계속 받았고요.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파일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4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면접까지 왔습니다. 박 비서가 파일을 덮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필요 없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시계가 증거일세. 그리고 내가 느꼈네. 이찬이를 봤을 때 민준이와 똑같은 눈빛이었어.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민준이도 저런 눈빛으로 날 봤었지. 간절하고 순수하고. 내가 그 눈빛을 외면했네. 내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비서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25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내 손자가 저렇게 살았네.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힘들게. 그리고 난 여기서 편하게 살았지.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손을 잡았어요. 회장은 그제야 멈췄습니다. 박 비서, 예, 회장님. 이찬이를 당장 불러오게. 지금 말씀이십니까? 지금 당장? 회장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겠네. 이찬이 연락처를 주게.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차분하게. 차분할 수 있나? 내 손자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을 기다렸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박 비서는 회장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박 비서가 나갔어요.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이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회장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수진 씨, 미안하오. 이찬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구나.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10분 후 박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찬 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합니다. 일 끝나고 오겠다고. 주소를 주게. 내가 직접 가겠네. 회장은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박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소를 건넸어요. 회장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아니, 손자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이찬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의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차 안에서 한참을 그를 바라봤어요.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민준을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 모두 아들과 똑같았어요. 어떻게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었어요. 천천히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똑똑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이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곳에? 잠깐 나올 수 있겠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찬은 당황한 표정으로 안을 돌아봤어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 부탁일세.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이찬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안에 있던 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잠깐 앉을 수 있겠나? 회장이 편의점 옆 벤치를 가리켰어요.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어요. 12월의 공기는 매서웠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찬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합격인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성인식 날의 민준 사진이었습니다. 이찬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을 아나? 이찬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손목에는 자신이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시계가 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일세. 강민준, 내 아들이었지. 이찬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내 할아버지야, 이찬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씀도. 내 어머니 김수진 씨. 그분은 내 아들이 사랑한 여자였네. 하지만 난 그 결혼을 반대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집안이 맞지 않는다고, 재산을 노린다고. 그렇게 내 아들을 내쫓았지. 25년 전 9월이었네. 이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어. 내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넉 달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네.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이었어. 아니에요. 이찬이 중얼거렸어요. 난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네. 자존심 때문에. 아들이 먼저 찾아올 거라고, 잘못을 빌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찬은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사람이었다고, 사랑했다고, 하늘나라에 계신다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집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망했겠지. 나를. 당연히 원망했을 거야.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네. 너에게 미움을 가르치지 않았어. 그저 혼자서 너를 키우셨지. 회장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조사보고서였습니다. 다 알아봤네. 내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낮과 밤으로 일하시며 너를 키우셨다는 것.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 이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모두 내 잘못일세. 내가 아들을 내쫓지만 않았어도, 내가 결혼을 허락했더라면 아들은 살아있었을 거야.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 거고. 회장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찬 앞에 섰습니다. 이찬아.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이찬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이찬이 회장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중에.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회장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70평생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용서해주게. 이 늙은이를.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내 어머니를 고생시켰지. 내가 너를, 내 손자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찬도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과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고, 그저 인연이 없었던 거라고. 아니야. 인연이 아니라 내 고집 때문이었어.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다니.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미움은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라고. 이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저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회장은 이찬을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회장이 반복해서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찬도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던 청년이었어요. 가족이라곤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떠났죠.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울음이 잦아들고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회장이 이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마. 저는 이찬이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이 시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제는 할아버지까지 연결해주는 시계니까요. 회장은 이찬의 손목을 잡았어요.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보는 시계였어요. 뒷면을 봐도 될까? 물론입니다. 이찬이 시계를 풀었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준에게 영원히 마이너스 아버지.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영원히, 정말 영원히 돌아왔구나. 너를 통해서. 회장은 시계를 이찬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아버지 것이었고 이제는 내 것이지. 소중히 간직하거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찬이 시계를 다시 찼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서 살자. 아니, 오늘 밤부터. 당장 짐을 싸거라. 할아버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안 돼. 하루라도 더 빨리. 내 손자를 고시원에 둘 수는 없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집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이찬은 고시원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어머니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 하나.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3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곳에서 울었어요.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이찬은 어머니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의 아버지.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 고마웠어요.
힘들게 저를 키워주셔서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회장의 차가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비서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짐이 이게 전부인가?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이찬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5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필요한 건 뭐든지 사주마. 할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차는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 뒤로 저택이 보였어요. 넓은 정원과 3층짜리 건물. 이 차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댁입니까? 이제는 내 집이기도 하단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집사와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을 모셔라. 회장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차는 어색했어요. 평생 남에게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익숙해질 거야. 천천히. 회장이 이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방문을 열었어요. 넓은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고시원 방의 10배는 되어 보였어요. 이 방을 쓰거라. 원래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 방이었단다. 이찬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25년 동안 그대로 뒀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혹시나 민준이가, 혹시나 돌아올까봐. 회장이 책상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구나. 이찬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아버지가 읽었던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요. 벽에는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착했지. 너무 착해서 탈이었어. 회장이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어. 친구들도 많았지. 모두가 민준이를 좋아했단다. 회장은 서랍을 열었어요.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거라. 이찬이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기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민준이가 돌 때 찍은 거란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초등학생이 된 민준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민준은 자랐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성인식 날의 사진이었어요. 회장과 민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그 후로는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찬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본 거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따뜻한 눈빛, 환한 미소. 저랑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특히 눈이. 민준이도 그런 눈빛이었단다. 순수하고 맑은. 회장이 이찬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이 방은 내 거야. 내 아버지 물건들도 모두. 보고 싶을 때마다 보거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둘은 한참을 방에 서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넓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회장과 이찬이 마주 앉았어요.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구나. 회장이 이찬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이 차는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게 얼마만인지.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할아버지는 내가 먹는 걸 보는 게 더 좋구나. 회장은 정말로 이찬만 바라봤어요. 손자가 밥을 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게 신기하고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제가 회사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면접 결과는 회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합격이야. 당연히. 정말입니까?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을 거야.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시작하는 거란다. 이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아라. 그게 진짜 내 아버지 아들이 되는 길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민준이도 그랬을 거야. 할아버지 손자라서가 아니라 강민준이라서 인정받고 싶어 했을 거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둘은 거실로 갔어요. 회장이 벽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퍼졌어요. 이찬아. 네, 할아버지. 내일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 인사를 드려야지. 이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가야지. 늦었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어머니께 사죄드려야 해.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손자를 잘 보살피겠다고. 이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회장도 눈물을 닦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이찬은 아버지 방, 이제는 자신의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높았어요. 고시원 천장은 손만 뻗으면 닿았는데 손목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시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시계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찬이 속삭였어요. 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가족이 생겼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방에서 회장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빈집이 아니었어요. 손자가 있었으니까요. 민준아, 수진 씨. 회장도 속삭였어요. 이찬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소.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소.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있었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시계는 계속 째깍거렸어요. 새로운 시간을 향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이찬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집, 아버지의 방, 시계를 봤어요. 아침 7시.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어요. 씻고 내려오니 회장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습관입니다. 할아버지도 일찍 일어나시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단다. 회장이 신문을 접었어요.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산소에 가기 전에 먼저 들를 곳이 있어. 어디요?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식사 후 둘은 차를 타고 나갔어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묘지 앞에 멈췄어요. 이 차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어요.
회장이 앞장섰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강민준. 이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묘였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묘. 할아버지, 여기가. 그래, 내 아버지가 여기 계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례식에는 가지 못했지만 묘는 내가 만들었단다. 몰래, 수진 씨 몰래.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왔다. 늦었지만 목이 메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옳았어. 사랑이 중요했어. 집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전 처음 아버지 앞에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저 이찬이에요. 아버지 아들. 이제야 인사드려요.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좋은 분이세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시나 봐요. 이찬은 손목시계를 풀었어요. 묘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시계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어요. 잘 간직할게요. 평생. 회장도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햇빛에 금색 테두리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이제 내 어머니께 가봐야지. 회장이 일어났어요. 이찬도 시계를 다시 차고 일어났습니다. 차는 다시 달렸어요. 이번에는 서울 외곽의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이찬이 길을 안내했어요. 저기에요. 소박한 묘가 보였어요. 묘비도 작았습니다. 김수진. 그게 전부였어요. 회장은 묘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씨, 강희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만에 인사드리네요. 아니, 처음 인사드리는 건가요? 제대로 된 인사는.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을 몰라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내 아들을 사랑했는지. 눈물이 떨어졌어요. 당신 혼자 이찬이를 키우셨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이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묘 앞에서 늘 그랬듯이. 어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이찬이 어머니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저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회장이 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찬아, 이걸 어머니께 드려라. 이게 뭔데요? 수표야. 25년치 생활비랑 학비. 계산해봤어. 이찬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받아야 해. 이건 내 어머니께 드려야 할 돈이야. 내가 드렸어야 했던 거란다. 회장이 봉투를 묘 앞에 놓았어요. 수진 씨,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겪은 고생, 돈으로 갚을 수 없죠. 하지만 제 마음만은 받아주십시오. 바람이 불었어요. 봉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찬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처럼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회장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찬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묘지를 나올 때 회장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25년간 짊어진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찬아, 내 할아버지, 고맙다.
나 같은 할아버지를 받아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가족이 생겨서 둘은 차에 올랐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회사 이야기를 해볼까? 회장이 말을 꺼냈어요. 내일부터 출근이야. 신입사원 연수부터 받게 될 거란다. 알겠습니다. 힘들 거야. 회장 손자라고 더 까다롭게 볼 수도 있어. 견딜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신 것보다 힘들진 않을 거예요. 회장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내 어머니 아들답구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회장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시계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케이스를 열자 새 시계가 나타났어요. 이찬의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며칠 전에 주문했단다. 내 시계랑 똑같은 걸로. 회장이 시계를 꺼냈어요.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아버지. 이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하나는 과거를 기억하는 시계, 하나는 미래를 향한 시계. 둘 다 차거라. 회장이 직접 새 시계를 이찬의 오른쪽 손목에 채워줬어요. 이찬의 왼쪽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오른쪽에는 할아버지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가 모두 내 손목에 있구나. 이찬은 두 시계를 번갈아 봤어요. 둘 다 똑같은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오후 3시 20분. 시계는 함께 째깍거렸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회장이 이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녁 무렵 둘은 거실에 앉았어요. 회장이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내 거야. 상자를 열자 민준의 물건들이 나왔어요. 일기장, 편지, 사진들. 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란다. 천천히 읽어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찬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단정하고 따뜻한 글씨였어요. 오늘 수진이를 처음 봤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웃는 모습이 예뻤다. 이찬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처음 본 날을 기억했구나.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버지께 수진이 이야기를 했다. 반대하실 것 같아 걱정이다. 하지만 나는 수진이와 함께하고 싶다. 평생. 가슴이 뭉클했어요. 천천히 읽거라. 시간 많아. 회장이 일어섰어요. 할아버지는 서재에 있을 테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오너라. 네, 할아버지. 이찬은 밤새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어요. 아버지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이찬은 두 손목의 시계를 봤어요. 과거와 미래. 둘 다 소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이찬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대한그룹 첫 출근일이었어요.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할아버지가 새로 맞춰준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모습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쪽 손목에 시계를 찼어요. 왼쪽엔 아버지의 낡은 시계, 오른쪽엔 할아버지의 새 시계. 식탁에 내려가니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출근인데 떨리겠구나. 조금요. 괜찮을까요? 잘할 거야. 내 아버지 아들인걸. 회장이 격려했어요. 하지만 명심해라. 회사에서 나는 회장이고 너는 신입사원이야. 특별 대우는 없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 회장 손자라고. 견딜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이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찬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회장과는 따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실로 향했어요.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입니다. 동기들에게 인사했어요. 몇몇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회장 손자라는 소문. 야, 저 사람이 그 소문의 주인공인가 봐. 회장님 손자래. 완전 금수저네. 시험도 제대로 본 건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찬은 애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교육이 시작됐어요. 회사 역사, 조직도, 업무 프로세스. 하루 종일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찬은 열심히 필기했어요. 놓치는 게 없도록.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한 여자가 말했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이 앉았어요. 저는 박지연이에요. 기획팀 배정받았어요. 이찬입니다. 저도 기획팀이에요. 아, 그럼 같은 팀이네요. 박지연이 웃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소문 들었어요. 회장님 손자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찬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힘들겠어요. 사람들 시선이. 박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동정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질 거예요.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박지연이 식사를 계속했어요. 이찬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후 교육이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각자 부서로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이찬은 기획팀으로 가게 되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동기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이찬도 짐을 챙겼어요. 이찬 씨,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중년 남자였습니다. 기획팀장이었어요. 내일부터 우리 팀이니까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특별 대우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신입들이랑 똑같이 대할 겁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중립적이었습니다. 원하는 바입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봅시다. 팀장이 가버렸어요. 이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어땠나? 괜찮았습니다. 힘들지 않았나?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찬이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이 차를 따라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 쓰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알아요, 할아버지. 내 아버지도 그랬어. 처음엔 회장 아들이라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지. 하지만 민준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결국 모두가 인정했단다.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너도 할 수 있어. 이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일기를 또 읽었습니다. 회사 첫 출근.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이찬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도 같은 길을 걸었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어요. 기획팀은 바쁜 부서였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서 작성, 시장 조사, 보고서 검토.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이찬 씨, 이 자료 정리 좀 해줘요. 선배가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이찬은 받아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드릴까요? 내일 아침까지. 네,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요약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회장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배에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오, 제법인데? 선배가 서류를 훑어봤어요. 깔끔하네. 이 정도면 쓸만해. 처음으로 받는 인정이었어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이찬은 기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찬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어요. 동기들보다 2배는 더 일했습니다. 박지연이 걱정했어요. 이찬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하지만 몸 망가뜨리면 안 돼요. 고마워요, 지연 씨. 조심할게요. 하지만 이찬은 멈추지 않았어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회장 손자여서가 아니라 이찬이라서 여기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어요.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자리였어요. 누구 의견 있나요? 팀장이 물었어요. 다들 침묵했습니다. 이찬이 손을 들었어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찬 씨? 해봐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대한그룹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찬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밤새 만든 기획서였습니다. 시장 분석, 예상 수익, 사회적 가치,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자료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괜찮은데요? 한 선배가 말했어요.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다른 선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이찬 씨, 이 프로젝트 주도해봐요. 팀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 제가요? 왜요? 자신 없어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이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지연이 다가왔어요. 축하해요. 드디어 인정받네요. 고마워요. 지연 씨도 같이 해요. 이 프로젝트? 정말요? 좋아요. 둘은 악수했어요.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저녁 회장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제 첫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오, 그래. 뭔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에요.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구나. 사회적 가치도 있고, 내 아버지도 그런 쪽에 관심 많았단다. 정말요? 그래. 민준이는 늘 말했지. 큰 기업은 작은 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이찬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했구나. 열심히 할게요. 성공시킬게요. 믿는다. 우리 손자니까. 회장이 이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밤 이찬은 양쪽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두 시계는 같은 리듬으로 째깍거렸어요.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찬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꿈을, 할아버지의 기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길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시작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보였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어요. 이찬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5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중 5곳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회사 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회장 손자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찬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이찬 씨 덕분에 우리 팀 실적 올랐어요. 선배들이 먼저 인사했어요. 이찬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팀원이었어요. 오늘은 금요일이었어요. 저녁 6시 이찬은 박지영과 함께 퇴근했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했어요. 지연 씨도요. 덕분에 프로젝트 잘 마무리됐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좋아요. 둘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여요. 박지연이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왔을 때랑 다르죠. 그땐 뭔가 외로워 보였거든요. 이찬이 웃었어요. 맞아요. 그땐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회사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친구도 있고 박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네. 좋은 친구가 있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집에 돌아오니 회장이 서재에 있었어요. 이찬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들어오너라. 서재에 들어갔어요. 회장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이번 주말에 여행 가요. 우리 둘이.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여행? 네. 할아버지랑 단둘이 어디 가고 싶어요. 이제까지 일만 하느라 제대로 시간을 못 보냈잖아요.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어디로 갈까? 바다 어때요? 할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바다로 가자. 주말 둘은 동해로 향했어요. 회장이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이브였어요. 민준이랑도 이렇게 드라이브 가곤 했지. 회장이 추억에 잠겼어요. 민준이는 바다를 좋아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단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랑 한번 바다에 간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 어땠나? 좋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파도에 발 담그고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찬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바다에 도착했어요. 파란 물결이 눈부셨습니다. 둘은 해변을 걸었어요. 모래가 발밑에서 보드랍게 눌렸습니다. 할아버지, 응? 행복해요. 지금 이찬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행복하단다. 너를 찾아서. 회장도 파도를 바라봤어요. 25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민준이를 내쫓은 것, 수진 씨를 몰라본 것, 손자를 모르고 지낸 것, 모든 게 후회였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도요, 할아버지. 평생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살았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가족도 없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인지. 이찬이 양쪽 손목을 들었어요. 두 개의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시계들처럼요.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어요. 회장이 이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이찬아. 이 할아버지를 용서해줘서. 할아버지,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요. 둘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어요. 시간처럼. 저녁 숙소로 돌아왔어요. 회장이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찬아, 이걸 주려고.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쓴 편지야. 집을 나가기 전날 밤에 썼던 거란다. 하지만 난
읽지 않았어. 읽을 용기가 없었지. 이찬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읽어봐. 내가 읽어야 할 것 같구나. 이찬은 편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은 무겁습니다. 내일 아침 집을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효자 못 돼서.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수진이는 제 인생입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언젠가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신분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주신 시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 시계처럼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도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준 올림. 이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았어. 사랑이 더 중요했어. 회장이 편지를 받아 품에 안았어요. 25년 만에 읽는 아들의 편지구나.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봤어요. 수평선에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할아버지, 약속해요. 뭘? 더 이상 후회하지 말아요.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그래, 약속한다. 둘은 악수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이찬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아버지랑 어머니 묘를 합장하면 어떨까요?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괜찮겠나? 어머니도 원하실 것 같아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으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함께 계셔야지. 일주일 후 민준과 수진의 묘를 합장했어요. 회장 가족 묘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이제 둘은 함께였어요. 묘 앞에서 이찬이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게요. 회장도 절을 했습니다. 민준아, 수진 씨, 이제라도 함께 모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이차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최연소 승진이었어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50개 기업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건강했어요. 손자와 함께 살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이찬아. 네, 할아버지. 행복하냐? 네. 정말이요. 이찬이 웃었어요. 할아버지는요? 나도 행복하단다. 인생에서 가장. 회장도 웃었어요. 이찬은 손목시계를 봤어요. 왼쪽에 낡은 시계, 오른쪽에 새 시계. 둘 다 같은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오후 3시.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시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어릴 적 심었던 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저 나무 아버지가 심으셨대요? 그래. 초등학교 때 자기 키보다 작은 나무였는데 이렇게 컸구나. 나무는 무성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뿌리는 깊었습니다. 이찬도 그랬어요. 뿌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 뿌리 위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집이야. 그럼 제 아이들도 이 정원에서 뛰어놀겠네요. 아버지가 뛰놀았던 것처럼. 그렇겠지. 그때쯤이면 나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둘은 웃었어요. 미래를 그렸습니다. 함께할 미래를. 시계는 계속 흘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가족도 이어졌습니다. 끊어졌던 줄이 다시 연결되었어요. 아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지만 이제는 용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차는 두 시계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두 시계. 하나는 과거를, 하나는 미래를. 하지만 둘 다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